반도체는 두뇌, 디스플레이는 얼굴, 배터리는 심장. 아. 따라서 핵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R&D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는 LG 화학으로 몰렸고, 삼성은 삼성 SDI가 하는 걸로 됐고, SK는 그 당시에는 SKC에서 계속 하고 있었었고요. 새 회사의 주축 멤버이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업무 시간은 거의 2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윗선에서는 이걸 끝까지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대단한 기술이 개발됐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일단 그게 어디 적용되는데 를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EV에 가겠다, 그건 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고체 전지가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2차 전지 업계에 핵인사 한 분 모셔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양극재 업체 가운데 하나인 LNF 최용진 전무님 옆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LNF의 경영기획실에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최용진 전무입니다. 네. 전무님, 제가 사실 좀 미리 만나봤는데요.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엄청 컨텐츠가 풍부하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많으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LNF 오시기 전에 상사 쪽 경험이 상당히 좀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국내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그런 소재, 부품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루고 해서 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기 성장사까지 꿰뚫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꽤 뚫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1995년 1월부터 네. 리튬이온 전지 쪽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 95년이면 외환위기 전인데 그때부터요? 예.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뭐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삼성 SDI에서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서 시작하신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실제로는 삼성전자에서 R&D를 시작을 하셨고요. 삼성전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네요. 예, 그때는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두뇌, 디스플레이는 얼굴, 네, 배터리는 심장. 따라서 핵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R&D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산업품이 더 커지면서 네. R&D 기능을 그 당시 삼성 전관으로 이관을 했었던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리튬이온 전지를 한 30군데 재벌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20군데 이상은 리튬이온 전지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무렵엔 다 덤벼들었군요, 그러면. 예, 심지어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리튬 폴리머 전지 연구 개발을 제일 먼저 했고요. 네. 금호 타이어, 대우 같은 경우에는 대우전자, 대우전자 부품, 네. 아니면 대우 고등기술원. 네네. 삼성도 사실은 삼성전자만 한 게 삼성종합기술원, LG는 LG금속, LG금속, 네, LG화학. 네. 네, 그런 식으로 현대도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R&D 쪽은 다들 시작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1997년에 IMF를 거치면서 이제 98년부터 각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들은 한 회사만 남도록 리튬이온 전지 연구 개발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 LG 화학으로 몰렸고, 삼성은 삼성 SDI가 하는 걸로 됐고, SK는 그 당시에는 SKC에서 계속 하고 있었었고요. SKC 지금의. 예, 지금의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 사업부가 옮겨졌는데, 처음에 이 리튬이온 전지 연구 개발한 거는 SKC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시기가 이제 IMF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 상사 쪽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계셨는지. 예, 동양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도 그 회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 회사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컸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일본이 리튬이온 전지를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네네. 소재들 기계들은 다 일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소재 회사는 아예 없었고 네. 한국의 설비 회사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지 회사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어서 또 기술이 유출될 걸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고객사들이 가장 원했던 건 일본의 설비, 일본의 소재 원하셨었고 물론 일본 이외에도 유럽, 미국에도 소재랑 기계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나중에 전지 회사들이 전지 생산을 포기하면서 거의 소멸돼 갔었고요. 일본의 기술을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한국 고객들은 원했고, 그런데 동양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일본에 이제 지금도 제일 큰 화학 회사가 있는데 그 화학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전지 회사들의 금지라는 것,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생산하는 건 대표적인 건 지금도 기술력에서는 세계 1위인데 전해액 쪽에 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전해액 쪽을 많이 공급해드렸고 미쯔비시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네. 미쯔비시 케미컬. 예, 그 지금은 많이 좀 쇠퇴하긴 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개를 양산을 해서 네. 직접 양산하는 셀 회사에 공급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한 회사고요. 아, 그래요? 예, 그 회사는 미쯔비시 케미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4대 소재 중에 네. 2개를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으시죠. 양극재랑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회사가 있으시죠. 예. 네. 그런데 4개를 생산하는 회사도 없고 3개를 생산하는 회사도 없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근데 4개를 생산하는 회사였었고요. 그래서 그 4개를 한국 고객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반드시 실험할 때 처음 필요한 게 충방전 시험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은 다 국산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충방전 시험기를 100%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었고. 그 사이클러라는 걸 맞습니다. 말하는 건가요? 예, 사이클러, 사이클링 네.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 네. 영어로 사이클러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도요 시스템이라는 회사 거를 한국이 마켓시어 100%였었고요. 그렇군요. 그 일도 이제 했었고 기계도 뭐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R&D 설비, R&D 설비도 구해달라.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를 물색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기술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걸 뚫고 한국 고객사들이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기술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기술을 도입을 했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뭐 양극재 회사에 제가 지금 근무를 하니까 양극재 중에 2006년까지는 한국의 전지회사들은 전부 LCO라는 양극재를 하나만 썼습니다. 네. NCM이라는 양극재를 111이라고 그래서 뭐 원서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최초로 쓴 고객은 LG화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회사는 미쯔비시 케미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NCM에 대한 최초의 공급사 또 미쯔비시 케미컬이었고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그런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게 하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엄청 하셨다는 말. 예, 뭐, 들리네요. 예, 브릿지나 터널 그런 네. 걸 하고 싶었었고요. 애국자셨네요. 뭐 애국자라기보다는 이제 네. 리튬이온 전지 시장이 저는 커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시절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한국의 전지 회사들이 잘 되셔야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뭘 많이 쓰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 전지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전해액도 많이 쓰게 했고 네. 전해액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해질과 첨가제와 용매를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쯔비시 케미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첨가제 자체를 현재 기존 화학물질에 없는 물질을 합성을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사가 약을 짓듯이 전지의 문제점을 상담을 해서 첨가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제약 짓듯이. 예. 예. 그냥 블렌딩하는 회사랑은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기술 미팅을 해도 굉장히 좀 딥하고 와이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서 심할 때는 하루에 13시간씩 일본어 한국어 통역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계속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한 20년 그렇게 살았고 20년씩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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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95년부터 해서 거의 뭐 2015년 이 무렵까지? 예, 2014년 정도까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NF 오세요? 예, 그 다음에 LNF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일본이 그렇게 사실 전지 뭐 소재부터 해서 뭐 부품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고 또 미쓰비시 케미컬이 뭐 그 당시로 따지면 진짜 큰 기업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4대 소재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이렇게 일본의 이제 기술을 이전받아서 예, 이렇게 지금 뭐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는 예,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지 그거 뭐라 그래 전환의 시기 예, 네.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네.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국의 새 회사의 주축 멤버이신 분들은 네. 그 회사에서 같은 어떻게 보면 학벌과 같은 나이에 입사한 다른 일을 하는 분들 비교를 했을 때 네. 같은 처우를 받았는데도 네. 업무 시간은 거의 2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 요즘 말로 완전 갈아 넣으셨네요, 다들. 예, 거의 뭐 네. 자정 전에는 퇴근을 안 하는 네. 거의 그런 삶을 실제 살아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봤었고 네. 같이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네. 하루에 3끼 드시는 분도 많았고 하루에 3끼, 원래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회사에서. 예.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네. 예를 들면 같은 대학을 나왔고 네.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네. 동기인데 네. 본인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뭐 거의 2배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100시간 넘는 그런 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답은 없고 대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고 굉장히 누가 앞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해낸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만뒀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이겨내신 분들인데 새 회사에는 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요직에 다들 계시는데 그럼 배터리 업계 내에 인맥이 빵빵하겠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이걸 겪었으니까 예.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죠. 그래요? 예, 서로 그리고 예. 서로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얘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같이 진짜로 3시간 4시간 자면서 같이 일을 해보고 같이 출장 가서 3시간 4시간 자고 같이 어떤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겨난 히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일 놀라운 거는 그겁니다. 진짜로 아시다시피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들도 수용하기 힘든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낸 분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대단하신 분들 많았고 예. 특히 뭐 한 회사의 총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물론 더 그렇긴 한데 나머지 두 회사의 좀 높은 분들도 놓지 않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자체를 외부에다 정확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랑 이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한 20년 정도는 거의 다 계속 적자였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풀어나간다는 거는 보통 어떻게 보면 추진력, 그 다음에 지속력이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그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이 배터리 산업이 결국 된다라는 그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투자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전문 경영인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 경영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총수분들께
중간에 이 사업을 결국은 정리를 하자는 힘들 때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윗선에서는 이걸 끝까지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흔히 이제 뭐 재벌 체제의 뭐 단점도 많이 거론하지만 이제 뭐 장점이라고 거론하는 게 되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의사결정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장점이 발휘된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그 대기업 그룹 이제 3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도 이 배터리 산업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자신감 또는 뭐 그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뭐 근거가 뭐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예. 저는 아까 1995년 1월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부터 리튬이온 전자에 관련된 신문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보고 살았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전기자동차 시장은 올 거다는 신문 기사들이 이미 다 있었고요.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확신감이 있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가장 크게 하는 고객사는 이미 2000년 시점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2000년에 전지를 만들어서 2010년까지 25도시에서 상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뭘 자동차 회사들한테 제안을 하냐면 25도시에서 10년을 보존했더니 각 연도마다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 10년간 사이클을 돌렸더니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어낸 일을 실제로 하는 걸 보고 결국은 2000년 시점에 이미 이거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국에 지금 1, 2, 3위가 조금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EV 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고객사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40도, 45도 좀 가혹한 환경에서 네. 1년 보존을 했다. 1년 뭐 수명을 돌렸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25도시에서 10년 한 거랑 같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실측 데이터 이거를 믿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당시부터 이미 확신을 갖고 진행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쪽 분야에서 30년 동안 저는 많은 신기술이 될 거다. 이게 나오면은 뭐 엄청나게 판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것들이 별로 거의 없었던 이유는 이 판을 바꾸려면 사실은 5년, 10년 정도의 누적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은 실제 카 메이커들은 그걸 적용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원통형전지 EV용으로 제일 크게 하는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자동차 회사한테 처음에 판매를 한 거는 일반 자동차용 그 양산용에 들어가는 원통형전지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 자동차 회사의 첫 모델에 애프터마켓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팔 때는 탑재를 안 시키고 수명이 좀 오래되면 배터리 팩만 교체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교체하는 수요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서는 전지회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단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구나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동차에서는 ESS도 하니까 ESS에 그 다음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1, 2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EV용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하이니켈 역사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굉장히 좋은 게 개발이 됐다. 절대 EV 먼저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두 회사는 실제 어디서 먼저 썼냐면 보통 EV의 규격은 2000 사이클의 80%가 수명 규격입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0 사이클 충방전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초기 용량의 용량의 80%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초창기 용량이 낮은 전지였을 때는 그게 3000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코발트가 줄어들고 니켈이 늘어나면서 용량이 높아지니까 2000 사이클로 줄은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적용하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수명이 짧은 게 뭐냐면 전동 공구용입니다.
전동 공구는 충반전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수명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용량이 가장 높은 소재가 개발이 되면 처음에는 전동 공구용으로 먼저 양산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250사이클보다 좀 긴 이바이크 같은 한 700사이클이나 네. 이 정도 되는 쪽에 그 다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적이 몇 년이 또 쌓이면 그 다음에 그거를 EV용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EV용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하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업계에서 살아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고객의 주축이 되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면 우린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 개발됐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일단 그게 어디 적용되는데 를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EV에 가겠다. 그건 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금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이제 뭐 그 기존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의 큰 포션을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튬이온 전지가 네. 하이브리드,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BEV 네. 순수 전기차. 순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동차용은. 자, 왜 그러냐? 일단 HEV용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100이라고 놓고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상태를 0이라고 본다면 보통 하이브리드는 40% 정도까지 방전된 상태에서 60%까지밖에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순간적인 출력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40에서 60으로 왔다 갔다 하게 충방전을 하면 몇 사이클까지 갈 수 있냐면 10만 사이클까지 갑니다. 80% 유지하고. 와,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네요.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네. 처음에 LPG에다가 하이브리드에다가 리튬이온 전지를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자동차 히스토리를 보시면 거기서 일단 아까 말씀했던 과정이랑 똑같이 신뢰성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확보를 합니다. 그게 다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통 한 30%에서 한 70% 정도까지 충방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렉트릭 비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은 보통 10%에서 90%나 혹은 8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걸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빨리 악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기술이 나오면은 일단 하이브리드에 먼저 적용을 하겠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EV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제 귀에는 하고 싶다로 들리는 거지 할 수 있다라고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배터리 업체는 27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세미나도 가봤거든요. 뭐 이른바 슈퍼 프리미엄카 뭐 이런 쪽 차량들부터 해서 뭐 적용을 하겠다. 그 전문님 말씀 들어보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이야기로는 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은 마이너스 30도에서 네. 시동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쪽 분야에서는 콜드 크랭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해액이라는 거는 네. 전해액 중에 가장 어는 온도가 낮은 것이 이제 전해 질과 용매가 있는데 용매 중에서는 가장 나는 게 디메칠 카보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27도 정도의 업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 30도에서 시동이 걸리는데 애로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아주 작은 첨가제를 넣습니다. 프로피오네이트 계통의 첨가제를 넣는데 그걸 통해서 시동이 걸리는 게 지금의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액체일 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전고체라는 건 이걸 고체화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20몇 년 동안 검토를 해서 인류가 전액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고온 특성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양쪽을 양립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는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 리튬을 써야 됩니다. 황화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쪽에서 시작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캐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범용화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시기에 이제 이미 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낮아졌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낮아질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에 진짜로 퍼지려면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가 걸어왔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그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혹은 뭐 전동 공구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전지 자체에 대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퍼져나가는 순서들이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제가 하여튼 옆에서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전고체 전지가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성장해온 걸 뭐 30년 가까이 지금 봐오신 건데 처음 이렇게 일본에서 막 기술을 이전받고 뭐 소재를 사오고 뭐 이런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 지금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기대했던 모습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 정도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각 고객사들의 계획은 네. 지금 이 상황이 한 5년, 10년 전이 될 거라는 계획을 다들 갖고 계셨었고요.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준비를 했었고 오래 걸렸던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힘들기 때문에 캐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중간에는 네. 사업부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한국 전기회사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어쩌면 그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사를 계속 이제 좀 봐오면서 뭐 온갖 이 변화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직접 겪거나 또 옆에서 이제 봐오신 입장이라 정말 한국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애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 뭐 사업 개발, 상품 기획 이런 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배터리 업계 내에서도 어떤 특정 소재 기업에 있거나 또는 뭐 특정 분야에 있고 또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있었다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사 쪽에 계셨고 다양한 소재 뭐 이런 또 사업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획하는 업무들을 두루두루 하시다 보니 이게 배터리 산업이 하여튼 되게 다양하고 이제 폭넓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축적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